네, 법원의 판결 15년 변호사 모의시험, 변시 모의시험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A군 소재 S 의원을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해서 비바이오 회사의 C치료제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액보다 5천만 원 상회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한 사실이 적발이 되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거친 다음에 S 의원의 대표, 이거는 법인이 아니었다고 했고, 90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3월에 업무정지가 나온 거죠. 영업정지랑 같은 거고, 사전 통지 없이 위반 사실 공표를 하였다. 위법해지는 건데 공표. 구제수단은 세 가지였었죠. 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 국가배상 2차적 권리구제, 결과제거까지 해서, 결과제거는 민법 764조의 적당한 처분이 사제공고가 아니고 정정공고만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S 의원 대표가 업무정지 처분에 취소 쟁송을 제기했다. 쟁송의 담당 기관이 이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하시오. 이렇게 질문했는데, 뭘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변경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변경의 의미. 그래서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4조 1호, 4조 1호에 취소송 규정에 보게 되면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5조 1호, 5조 1호에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심판법은 별도의 재결 규정이 있습니다. 재결 규정이 있어서 행정심판법 43조 사망이죠. 사망에 보게 되면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의 형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처분 취소 재결과 처분 변경 재결과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세 가지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도, 취소 심판에도 변경 판결, 변경 재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선 변경이라는 것은 일부 인용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인용인데, 그 변경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칼로리 바란스를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칼로리 바란스는 칸이 3개로 되어 있죠. 그죠? 막대로 해서 3개로 되어 있다면, 맨 위에가 1번, 두 번째가 2번, 맨 밑에가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게 되면은, 했을 때, 오른쪽에다 보면은 1번은 적극적 형성이고, 2번하고 3번은 소극적 형성이 됩니다. 형성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처분 효력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고 새로운 처분 효력을 창설하는 게 적극적 형성이 되는 것이고, 소극적 형성이라고 하게 되면 2번, 3번 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기존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법률관계 그리고 처분 효력이죠. 그렇다면은 소극적 형성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기존의 처분 효력으로 회복시키는 게 바로 소극적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소극적 형성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기존의 법률관계나 처분의 효력으로 회복시키는 거니까 이건 취소입니다. 취소. 소극적 형성은 언제나 취소입니다. 취소인데 변경은 일부 인용이기 때문에 그게 일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일부 취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일부 취소라고 해서 2번, 3번 칸 모든 일부 취소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1번과 2번 칸을 묶게 되면 그게 바로 적극적 변경이 됩니다. 적극적 변경. 3번 칸이 바로 소극적 변경이다 이거죠. 소송이든 심판이든지 간에 우선 그 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지금 이와 같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 먼저 적극적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극적 형성은 적극적 형성 소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거. 이건 인정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 판결이라는 걸 해가지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부는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칸은 인정될 수 없다. 1번 칸은 인정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변경의 의미 아닙니까? 그럼 왼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1번과 2번이 적극적 변경이죠. 그랬을 때 1번이 인정이 될 수 없으면 적극적 변경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있는 변경은 바로 소극적 변경이다 이거야. 소극적 변경이다. 그럼 이제 소극적 변경인데, 방금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극적 형성이 인정될 수 없다 였어요. 그리고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이다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그 다음 이제 일부 취소, 소극적 형성이라는 것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본 건데, 그 일부 취소, 소극적 형성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된다고요? 소극적 변경이라고 했으니까 3번 칸에 있는 일부 취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눠야 될 것은 똑같은 일부 취소 판결인데 2번 칸과 3번 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죠. 그 차이는 바로 분리 특정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도 가능하고 특정도 가능하면 소극적 변경으로서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부 취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적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눈다고? 3번은
분리 동그라미 교집합 특정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2번은 분리 동그라미 교집합 특정 동그라미에다가 여집합 걸게 되면 분리 x 합집합 그 다음 특정 x가 되는 거죠. 그건 적극적 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외형상 일부 취소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일부 취소는. 이렇게 소극적 변경의 의미를 갖는 변경이 바로 행정소송법의 변경이에요. 그런데 행정심판법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극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까지 포함하는 거야? 1번 칸에 있는 적극적 형성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취소 심판도 제기하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는데 업무 정지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걸 과징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지금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의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도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 업무 정지라는 것을 취소하고 그다음 새롭게 과징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그 변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변경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는 거라고? 업무정지 취소 플러스 과징금 발령 이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과징금 발령이라는 부분이 바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거죠. 금전급부 의무 부과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 적극적 변경은 적극적 형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적극적 형성을.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변경 판결을 잡시고 이런 식의 변경 판결을 할 수가 있겠다? 못한다는 겁니다. 취소에서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니까. 근데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형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지금과 같은 적극적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핵심 논점은 심판과 소송에 있어서의 변경의 의미 차이, 그 의미 차이 중간에다가 지금 적극적 변경으로서 업무정지를 취소하고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변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둘을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분리를. 두 개를 비교하시라. 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그 다음은 우리가 직권친미주의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상당 부분 매립이 이미 이루어졌고 조선시설의 기초시설도 완성이 된 상태다. 이 문제는 왜 낸 거냐면 앞에서는 이제 법원의 직권에 대한 사정 판결이 가능한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법원의 판결이니까 사정 판결 그 자체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사정 판결. 이게 바로 새만금 사건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제가 매립 아닙니까? 그죠? 새만금 사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새만금 사건이 바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이 포함된 소송이었었어요. 지금 이거랑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이미 이렇게 뭐 매립이 된 상태 이런 건 아니었는데 상당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피고가 사정 판결의 필요를 주장해 주기를 원했고 성명권도 행사를 했어요. 근데 끝내 이놈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미 매립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공적 자금 투입을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이미 매립이 됐고 이미 조선시설 기초도 완성이 됐다. 핵심은 뭐야? 매립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조선시설 부분은 이제 그 회사의 이 회사의 사익 문제라고 연결을 지을 여지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선시 설치는 우리가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매립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미 매립이 된 부분. 만약 이것을 다시 취소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까내야 되죠. 그죠? 다시 다 모래를 다 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공공복리를 연결을 시켜달라. 공익을 연결시켜달라 이겁니다. 공익을 연결시켜달라. 항상 공공복리는 아닙니다. 공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사정 판결은 법원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을 통해 즉 법원의 재량을 통해서 행하는 판결이 바로 사정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사익하고 그 다음에 현재 만들어진 공익하고 두 개를 형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 판결이 요건은 이 정도면 이제 충족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그런 강평을 내리셨어요. 이 문제는 사정 판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서를 주어주지 않았다. 자기가 내놓고. 준 거 아니다 이거야. 이것만 갖고 확실히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교수님들의 출제 문제에는 언제나 단서가 부족하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변별력이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야지 자신의 논리로 이 방향으로 보내고 저 방향으로 보내고 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더 논리를 잘 연결시키는가 그걸 볼 수가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똑 떨어지는 객관식 같은 문제는 사례로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단서가 부족해 라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지를 많이 준 거니까 내가 자유롭게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을 조성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2014년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송상 대상급여.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AI입니다, AI. 네, 올해 출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AI 이제 뒤쪽에 보게 되면 이제 즉시강제 살처분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이슈화된 뉴스 내용 중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보통 그 해 아니면 2, 3년 안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걸어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상황 보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달에 시도 K군에서 발생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K군부터. 일종 가축 전염병인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2014년 3월 30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1200만 마리의 가금류, 닭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됐다 이거예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을 했다. 전부 죽였습니다. 예, 이 중에 실제로 AI에 감염되었던 닭은 28마리였다. 엄청난 차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제 문제인식을 가져보라 이거고요. 이 중에 실제로 AI 이처럼 대규모로 살처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AI 발생 농가로부터 감염 우려 지역 반경 3km 이내 가금류에 대해서 살처분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감염된 놈과 아직 감염 안 된 놈, 감염 우려가 있는 놈, 뭐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감염 우려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감염된 놈이 딴 지역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거기서 3km, 또 넘어가는 거기 3km, 여기서 3km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가금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K군수는 이러한 살처분에 대비하여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K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살처분한 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닭들을 어쨌든 땅에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몰지를 찾아야 되죠. 매몰지를 K군부터 시작했으니까 K군 쪽에서 매몰지를 찾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몰을 한다고 해서 사인이 살고 있는 집과 땅을 뺏어갖고 매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시간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고요. 빨리 매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땅이에요? 국가 땅 또는 지자체 땅, 국유 또는 공유 땅에다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묻어버릴 수 있겠죠. 안 그러면 그거 언제 가고 협상하고 매수 협의 해가지고 땅 사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K군수가 이러한 살처분에 대비해서 국내 공유 임야를 매몰, 공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 산에다 매몰 후보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뭐 여기저기 죽였으니까 이리로 다 가져오겠죠. 다 가져올 거니까 이제 매몰 후보지를 우선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다 이제 오면은 매몰을 해야겠다. 근데 이 매몰 후보지 선정이라는 행위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공유 임야 아닙니까? 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한다라거나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실행인 겁니다. 이 자체로서 어떤 법적 효과가 없는 거야. 사실행입니다. 그런데 매몰 후보지 선정을 했고 이곳에서 근데 근처에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이 매몰 후보지 선정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죠. 근데 사실행이잖아 우선. 우선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매몰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로 인한 다른 가축들의 감염이라거나 또는 사람에 대한 전염도 되나? 전염은 안 되겠죠, AI가. 그건 잘 몰라고.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상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점은 우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염물질이잖아요, 바이러스 걸린. 환경상 이익에,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예상이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우선 사실행위잖아.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좀 약하잖아요. 이걸 처분이라고 인식을 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외형식불이죠.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처분을 인식할 만하고 그 다음 그 불이익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외형식불. 그러면 처분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 환경상 이익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약해.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충성으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면 처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법원도 재판부도 당연히 그냥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이건 처분이 아니다가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어딘가에.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뭘 보냐면 실제로 죽은다고 다 가져왔다고 치세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묻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이라고 쳐봐. 묻기 시작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묻은 거 뭐 뺍니까? 그때 갖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 지금 막는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충성 원칙. 예. 지금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가 후보지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여기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미 매몰하기 시작했을 때는 묻기 시작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보충성 원칙이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장래 위험방지 필요에 따른 예외적 처분성 인정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교수님 강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왜 판례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판례가 무조건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기서 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까지는 똑같고요. K군수는 가축 방역관으로 하여금 AI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동물 복지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사육 중인 닭 1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축 방역관이 살처분에 착수됐다. 위 농민이 이에 불복하려고 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수단을 논하시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우선 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살모넬라병에 걸린 소고기 수거 폐기행위 사건, 그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때는 담당 공무, 소속 공무원, 여기는 왜 가축 방역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직무명령이죠. 직무명령. 내부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하관한테 직무명령을 한 거야. 너 빨리 가서 이거 해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나가서 살처분을 했죠. 그러면 소고기 수거 폐기행위 역시도 뭐예요? 그것도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야. 죽인 건 아니죠. 죽은 고기죠. 불태우는 거잖아.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 즉시강제.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살처분을 직접 하는 겁니다. 지자체 쪽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근거조항에 1항, 2항이 이렇게 있어요.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1항은 살처분 명령 규정이고요. 2항은 살처분 규정입니다. 살처분 명령 규정은 해당 농가한테 네가 키우고 있는 닭을 스스로 살처분하라고 하명하는 겁니다. 자기 하명.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살처분 명령을 합니다. 근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명령을 하면 안 따를 수도 있잖아. 안 따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즉시강제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즉시강제는 뭐예요?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게 즉시강제인 건데, 즉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불이행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즉시강제인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성질상 의무 부과를 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시간상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간이죠. 시간상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의무 부과에서는. 그래서 즉시강제로 살처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건 이제 소고기 수거팩이랑 마찬가지로 논점은 세 개죠.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권력적 사실, 즉시강제니까 권력적 사실이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점수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물리적 집행행위가 있다는 걸 짚어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연결시키시라고요. 성격이 즉시강제고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성격을 무조건 성질로 자동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직접 검토하라고요. 집행적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단독적 사실행위는 바로 독립적 사실행위는 바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래서 집행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그건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살처분 착수한 거 이거 당연히 집행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인지와 관련된 대상적격 논점 걸리는 거죠. 뭐랑 뭐예요? 최근 판례는 수인 한 명으로 보고 있고, 우리도 수인 한 명 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고, 하게 되면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와 행정행위로서의 수인 한 명이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 있어서 처분성 인정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뒤쪽에서 이제 협의의 소익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니까 나온 김에 한번 쭉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보시면 권력적 사실행위죠. 역시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협의의 논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닭 1만 마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마리로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작하고 빨리 소송 들어가고 종료되면은 한 마리도 살릴 게 남지 않으면 어떻게 돼? 소송의 주된 목적이 내 닭 살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송은 소송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 달성이 불가한 상황이면 협의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종료돼 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죠. 협의의 수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랑 연결시켜가지고 협의의 수익 유지를 위해서 집행정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행정소송법상 수단을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권리구제 수단을 논하라라고 하게 되면 무명한 고소가 가구제, 임의적 구제 수단을 포함시키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방식이 항상 이래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풀어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저도 계속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얘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무리의 불이탈을 얘네가 막아줍니다. 그 중에서도 변호사 시험 기출보다 지금 풀고 있는 모의시험, 법전원 모의시험. 왜냐면 법전 모의시험은 걔네들의 졸업시험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만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은 그 출제하는 쪽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여기 상당히 실험을 많이 한대요. 어쨌든 기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걸 결정짓는 최종 시험으로서 기출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졸업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고 졸업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진단을 내려가지고 실제 시험 때 이걸 낼까 말까를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또는 이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변호사 시험 기출보다 이 모의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 방식이나 논점 설정 방식을 기존의 다른 국가고시랑 비해서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질문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어요. 상당히 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한다는 게 바로 뭐야? 피한다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바로 불이타가 되는 겁니다. 불이타. 그러니까 불이타 대비용으로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이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우리한테 기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소송수단. 소송수단 그러면 가부제가 포함된다. 소송수단 그러면. 그러니까 취소는 본체소송이고 집행정지는 보전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부제도 분명히 소송이다 이거죠. 소송이다. 따라 소송수단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가부제를 필히 포함시킨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질문 방식이 없었어요. 사심 십시 이런 데서는. 오케이. 그래서 소송수단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보전소송으로서 가부제 포함시켜서 처리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입니다. 즉시강제죠. 근데 1항에 뭐가 있다고요? 살처분 명령이 있다고요. 하명 아닙니까? 실제 사건입니다. 이번 AI 사건에서 AI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죠 우리한테. 근데 이번 AI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우려지역이다라고 해서 특정 농가한테 니네 집 닭 다 죽여 라고 살처분 명령을 했어요. 행정청이 살처분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뭐 대법원 판결 나온 건 아니고요. 1심이었는데 뉴스에 따르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집행정지로 추정됩니다. 예. 항상 기자들이 잘 몰라서 자꾸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집행정지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런데 적법하다는 1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처분 인정 안 됐고 그리고 1심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기각 판결 나온 거죠. 왜냐하면 우려지역 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살처분 명령을 하는 거를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은 맞는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심이 끝날 때까지 2년인가가 지났고요. 그러니까 그 우려 기간이 있었대. 근데 그 우려 기간이 지났는데 단 한 마리도 감염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각이죠. 이 처분 살아있죠. 적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처분 행정처에서 스스로 취소해주지 않는 이상, 취소 안 했거든요. 취소해주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살처분의 의무는 부과가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다 건강한 닭이 죽여야 됩니다. 뭐예요?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했죠.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행정법 논점 연결시키면 뭐로 연결시키겠어요? 위법성 판단 기준이시죠. 바로 뭐냐? 방어소송에서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과 사정 변경이 존재할 때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발생한 건데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방어소송.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계속해 있는 행정행위와 미집행의 행정행위는 예외적으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독일의 입장이지만 우리도 절충선에서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미집행 행정입니다. 아직 살처분 명령은 집행되지 않았죠. 살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야. 미집행의 행정행위인데 분명한 사정 변경이 있죠. 우려지역이면 맞았으나 처분 시점에는 우려지역이 맞았고 살처분 명령은 적법했던 것이 맞지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하지만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건강한 닭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 판결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행위시와 처분시, 방어소송에 있어서의 처분시와 판결시의 그 미집행 행정의 논점, 위법성 판단기 출제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방어소송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부분이고 이번에 2017년도 입법고시에서 방어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분 이전이었습니다. 처분 이전의 법령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처분 이후에 미집행에 대한 출제 안 된 겁니다.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 인천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상 자신의 이사취임 승인 및 이사취임 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으로 지금 교육감이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규칙입니다. 교육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관은 이제 행정입법으로 명령이라는 걸 만들고, 지자체는 이제 행정입법으로 자치법규라는 걸 만듭니다. 예, 자치법규에는 이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있고, 조례는 우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일반 사무하고 교육 사무가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일반 사무와 교육 사무가 있습니다. 예, 교육 및 학위 가는 사무라고 하는데, 그냥 교육 사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사무 쪽에도 당연히 조례와 규칙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교육 사무 쪽에도 조례와 규칙이 있겠죠. 내용이 일반이고 내용이 교육이라는 것뿐이니까. 그리고요, 조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조례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의회가 제정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 사무 쪽이고요. 교육 사무 쪽에 있어서의 조례는 지방의회도 제정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사무 쪽에 있어서의 규칙은 지자체장이 제정합니다. 그리고 교육 사무 쪽에 있어서의 규칙은 교육감이 제정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교육규칙이라고 합니다. 구획 나눴죠? 예,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교육감이 만든 이 권한위임 규정, 즉 사무위임 규정, 이건 뭐겠어요? 교육규칙이겠죠. 교육규칙.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뭐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장이 수행하는 사무에는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자치사무가 있고 단체위임 사무가 있고 기관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자치사무, 단체위임 사무, 기관위임 사무라는 것은 일반 사무 쪽에도 똑같이 포함되고 교육 사무 쪽에도 똑같이 포함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자치법규는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지 그 제정권의 범위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9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관위임 사무는 규칙 또는 교육규칙 제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권한을 위임하죠. 권한을 위임하는데 권한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립학교법 이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어떤 행정기관이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지, 즉 직무 범위,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은 행정기관의 권한의 배분관계를 변경시키려고 하게 되면, 즉 권한을 이전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무를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는 무슨 사무길래 규칙으로 그 권한위임의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권한위임은 주체, 행정조직, 내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닙니다. 외부행위가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니까 공정력이 없고요. 만약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서 무효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보게 되면 사립학교의 그 임원들 얘기하는 거죠. 예, 이사 취임에 대한 승인이나 그 취소의 권한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입니다. 그럼 여기를 치게 되면 이 사무는 인천광역시 자치사무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장이 그 자치사무를 교육장한테 위임을 하려고 하게 된다면 뭘 근거로 해야 되겠어요? 자치사무는 조례의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위임 규칙을 제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돼요. 지방의회가 또는 교육위원회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근거로 위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규칙은 1단계입니다. 1단계 규칙은 위법이다. 어디에 위반돼요?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됩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게 되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는 조례로 제정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교육규칙을 제정했죠? 그럼 지자법 22조 위반이죠. 그러면 이 규칙은 처분 아니죠? 규칙이 위법이면 무효입니다. 규칙은 무효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규칙을 근거로 권한위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권한위임은 법에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이번엔 어디에 위반돼? 헌법 96조 위반입니다.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죠? 위반되면 위법입니다. 그럼 권한위임도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 오케이? 이건 2단계. 그러니까 교육규칙, 이 규칙, 사무위임 규칙은 지방자치법 22조 9조 1항 위반으로 위법, 그리고 무효. 그리고 권한위임을 따로 했다면 그 권한위임은 헌법 96조에 위반돼서 위법, 그리고 무효. 그러면 권한위임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안 넘어간 겁니다. 그대로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인천광역시 교육감한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또 특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한 위임 규정으로 위임을 했다. 이런 걸 법정 위임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의 별도의 권한 위임 행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위임해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2010년도 행정고시 국가배상 관련 출제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법정 위임, 그리고 도로법, 하천법 등에는 법정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법으로 위임해버리는 것, 자동 위임. 그런데 인천시 소재 합계법인 A는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규 이사를 선임을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을 한 겁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 사람을 신규 이사로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얘네들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아무나 막 마음대로 이사가 돼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운영진을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뭐가 필요해? 관할행정청, 행정관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해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걔네들이. 행정청이 인정을 해줘야지만 얘가 이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임을 했고 얘에 대해서 동부교육장 B가 이를 승인을 하겠다. 강상인가. 강상인가는 뭐예요? 지금 여기 선임결의라는 기본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인가라는 것은 단순한 효력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기본 행위를 떠나서는 아무런 내용과 의미를,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효력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가는 그것은 기본 행위를 떠나서는 아무런 내용과 효과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이사가 됐겠죠. 이에 반대하는 기존 이사가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이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우리가 뭐 동의 요건을 동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총회 결의를 다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다라고 하면 선임 결의를 다투는 겁니다. 선임 결의를. 이게 바로 기본행위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육청 B를 상대로 이사추임 승인의 취소를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였다면 소송은 적법한가? 여기서 보이는 논점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논점이 협의수역입니다. 인가에 대한 취소를 위해서 인가처분을 제거했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기본행위가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행위가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다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야?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에 대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뭘 제기해야 돼요? 선임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됩니다. 선임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된 거지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 이 문제가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취소이든 무효확인 소송이든 전부 다 협의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됩니다. 그건 무효확인 소송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 이런 문제가 보입니다. 인가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인가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별도 질문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적격 논점에도 지금 제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강상 인가다 보여주고 처분 맞다. 형성적 행정이다. 그 다음 피고적격 문제인 거예요. 현재 법정 위임을 하려고 지금 규칙을 제정을 했다라고는 하나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을 규칙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권한 시대를 위임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교육감한테 있죠. 근데 교육장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움직였으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자와 외부적 명의자 중에서 누가 피고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형식설, 실질설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외부적 명의자, 즉 교육장 B가 피고가 될 것이다 라는 논의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13조 1항의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처분 등을 행한 이 부분이죠. 처분 등을 행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원고적격. 첫 번째 단락까지는 똑같고요. K군수는 이러한 살처분에 대비하여 군내 공유이별을 매물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이곳에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이 동 후보지가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셔야 됩니다. 수원지로부터 50m 떨어져 있고, 수원지 뭐예요? 수원 아닙니다. 수원 물의 근원. 수원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 필요한 곳. 수원지로부터 50m가 떨어져요. 거주 마을로부터 멀지 않은 곳임을 주장을 하면 이러다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곳에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장 내용 두 개입니다. 위 매몰 후보지 선정 행위를 다툴 때 대상적격은 앞에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 원고적격.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시오.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법령을 봐야지 우리가 사익보호 인정 여부를 알겠죠. 이건 지금 법령 없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 무슨 환경영향평가법처럼 대놓고 대상적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미 기준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이 매몰 후보지 선정의 근거법령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두 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거예요. 이거 문제 없던 겁니다. 필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참조 조문에 있던 거 끌어들여드린 겁니다. 수원지와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며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에 선정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규정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규정 뭐예요? 첫 번째 규정은 그 수원지로부터 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집단을 꾸려갖고 같이 거기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규정에서 각각 1, 2 모두 다 사익보호 취지 도출이 됩니다. 충분히 되죠. 우선 근거법령에서 끌어냈으니까 보호규범의 확대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명시적으로 사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목적론적 해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쪽에 제시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 사정을 보면 50m가 떨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1 규정으로부터 사익보호를 끌어내서 그거 갖고 원고적격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2 규정이죠. 2 규정. 두 번째 규정으로부터 끌어낸 사익보호, 이거를 기초로 원고적격 주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결론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특이한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식의 접근. 그 다음에 피고적격. 지금 제가 테마를 좀 넘나들면서 같은 문제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겹치는 것들은 앞에 설명된 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적격에서 첫 번째 14년도 모의시험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동부교육장,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다. 그 내용이죠.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피고적격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고적격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피고적격 얘기는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한 명이 사임함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규 이사를 선임을 하고 동부교육장 B가 1승인을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기존이사입니다. 기존이사가 기본행위라고 했죠. 선임결의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장 B를 상대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앞이랑 똑같아요. 이걸 1소송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소송입니다. 1차 소송.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장 B가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소송 도중에 피고는 맞다고 했죠. 피고행정청이 자신이 했던 그 승인 처분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선 뭐가 바로 의심이 됩니까? 이미 목적 달성. 승인 처분의 취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승인 처분이 취소가 되었군. 그렇다면 협의의 수익 끊결로 각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선 거기까지 생각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규 이사가 이를 다투고자 항고소를 제기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승인 처분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승인 취소 처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근데 1차 취송으로 승인 처분 취송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존 이사. 그 다음 2차 취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이니까 무효항소송 포함해야 되는데 논점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취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차 취송으로 신규 이사 쪽에서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송이 들어가죠. 오케이. 1차 취송은 뭐라고요? 원고는 기존 이사, 소의 대상은 승인 처분. 2차 취송은 원고는 신규 이사, 소의 대상은 승인 취소 처분. 만약 항고소이 계속 중에 신규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계속 중인 취송은 여전히 적법한가? 취송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먼저 아까 우리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 먼저 평가를 한번 내려봅시다. 1차 취송이에요. 동부교육장이 승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미 목적 달성으로 협의수익 끊결로 각하되는 겁니까? 그래서 협의수익 끊결로 각하되는 겁니까? 아니죠. 1차 취송은 원래 뭘 제기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본행위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취송은 애당초 협의의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송은 이미 각하 예정 상태였습니다.
각하 예정 상태인데 아직 각하되지 않고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중에 동부교육장이 뭐 때문에 그런지 마음이 바뀐 건지 제가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승인 취소 처분 때문에 각하되는 게 아니라 원래 각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각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취소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지금 임기 만료라는 부분 때문에 협의회 수익에 논점이 걸리는 건 예상이 되죠. 임기 만료 변수를 한번 빼보세요. 그래도 협의회 수익의 논점입니다. 왜 그러죠? 취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내면은 기존의 승인 처분이 다시 회복, 부활되는 것인가? 취소 논점 걸리죠. 한 걸 더 들어갑니다. 항고송이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항고송 출제됐으니까 무효항소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도 똑같은 논점이 걸립니다. 취소의 취소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취소의 무효죠. 취소의 무효. 취소의 무효 확인. 역시 취소 판결이든 무효 판결이든 그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있는 효력을 제거하고 또는 없는 효력을 없다라고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승인 처분이 부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확인 속에서도 이와 같은 취소의 취소 같은 논점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취소 이런 식의 법리는 취소 송에만 있는 게 아니다. 무효확인 속에도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건 임기 만료입니다. 임기 만료 변수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최근에는 일반 법원, 대법원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협의의 수익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한 거냐면 헌법재판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판례로 유명한 서신검열행위 사건 판례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판례에서는 정말 자주 보게 되는 상황들인데요. 미결수 말고 수형자 쪽 판례를 보겠습니다. 미결수 쪽 서신검열행위 헌재 헌법소원심판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수형자 쪽도 있습니다. 수형자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쪽이 좀 더 적실하기 때문에 미결수하고 수형자는 이제 형의 확정 여부만 달라지는 거죠. 확정이 된 수형자 쪽으로 서신검열입니다.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제소자의 서신을 검열했어요. 판례에 따르면 권력적 사실행위고 처분받죠. 그래, 대상적 득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협의 수익 들어가 봅니다. 1단계 서신검열 끝났지 않습니까? 집행 종료. 집행 종료됐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신검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취소과 마찬가지로 각하돼야 됩니다. 살립니다. 왜 살리냐면 이번에 서신검열 행위를 한 건 종료가 됐지만 다음번에 또 편지 보내고 받고 할 때 또 검열할 거 아니겠는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단계 한 걸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형을 마치고 나갔어요. 형을 마치고 나갔는데 교도소에 나갔는데 그 헌법소원 심판은 각하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얘가 아직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이 친구한테 반복된 서신 검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이익을 인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얘가 나간 다음에도 얘뿐만 아니라 당시의 행영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형집행법이죠. 형집행법 집행에 있어서 또 똑같은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복된 위법 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률적 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다. 해명이 필요하고 확실히 쐐기를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청구 이익을 인정합니다. 최근에는 취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뭐예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 해명의 필요성에 따른 예외적인 협의수익 인정. 이거는 완전한 객관 소송까지 간 겁니다. 협의수익 인정, 이 같은 범위를 현재 우리 대법원도 현재처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시키면 이거는 기존 이사가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신규 이사가 승인 취소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임기 만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이사인데 얘가 쫓겨났어요. 지금처럼 스스로 차임한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쫓겨난 상태 여기다 임시 이사를 집어넣어. 그러면 원래 임기가 있잖아.
그 임기가 끝나면 임시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기존 이사가 거기다가 이제 소송을 지게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도 임기가 중간에 만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신규 이사 여기도 임기가 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임기가 그 소송의 기간보다 짧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승인 처분 취소를 제기하든 승인 취소 처분 취소를 제기하든지 간에 소송 도중에 임기는 무조건 끝난다고 본다면 각하되죠? 그럼 그 다음번에 또 딴 놈이 이사가 되면은 나 또 소송 제기하잖아요? 근데 임기가 또 끝나죠? 또 각하되죠? 그럼 또 딴 놈이 또 이사가 되잖아요? 원래 내가 이사해야 되는 건데 그럼 또 소송 제기하죠? 그럼 또 각하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과연 이렇게 보는 것이 위법한 선임 결의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사 취임 승인 사건에서 같은 이유에서 협의식을 인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면요. 왜 해명을 하는 거냐면요. 기판력입니다. 기판력.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해명을 하게 되면요. 이번 임기 안에는 내가 이사 못 됩니다. 근데 그대로 가가 하면은 난 영원히 이사 못 됩니다. 이번 건은 포기하지만 다음 건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이번 건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서 해명을 해주죠. 그럼 다음번에 또 딴 놈이 이사가 되면 그때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소에서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내가 죄를 내쫓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다음 임기를 겨냥한 기판력입니다. 다음 임기를 겨냥한 기판력의 측면에서 협의 이속을 인정할 수 있다. 뭐 이제 여기까지는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위해서 반복적인 위험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속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문제, 출제 가능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